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올림픽을 치르면서 회식 보면서 저는 하나 들었던 소액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선수단이 알고는 있었지만 되게 많으셨어요. 숫자가 정말 많더라고요. 입장해오는 우리 선수단 정말 많았고 그중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팀킴의 영미 씨를 포함해서 일부 분들은 메달도 따시고 되게 큰 힘 받으셨을 텐데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지키고 또 헌신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셨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올림픽에 출전하셨던 모든 선수들께, 그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위대한 올림픽이었습니다. 예, 걱정들 많이 해주시고 저 자신도 참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평화올림픽, 평화를 향한 첫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평창은 지금 당장의 평가도 좋지만 전 역사 속에서도 아주 훌륭했던 올림픽으로 그렇게 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번 올림픽, 사실 자유한국당이라는 바리게이트가 없었다면은 이번 평창올림픽의 평화올림픽 무드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역설적으로 말이죠. 예, 역설적이죠. 예, 평양올림픽을 주장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진짜 평화올림픽이구나라는 생각을 불어 넣어준 당사자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고요. 네. 정말로 공수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 게 이제 점거농성을 시작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장제원, 김무성, 이분들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배신자 이미지를 털어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나갔다 들어오지 않은 이방인, 김문수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써왔던 방법이죠. 내가 더 극우고 더 과격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이제 무엇이나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보수층에 어필하려고 하는 것. 김문수 의원 결국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을 다 잃고 극우 인사로 전락하는 모습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천천히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보고 참 한편으로 안쓰러웠는데요. 예. 장제원 의원이 도로에 들어오는 모습에서 저는 김문수 의원의 그림자를 봤다고나 할까요? 예. 그냥 그렇게 쓰러져 가는구나. 장제원 의원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치고 뭔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것들 좀 있었고요. 예. 탄핵 기간에서도 그랬고, 청문회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활약들을 보여줬던 것들에 대해서 중도에 있는 국민들이 자유한국당도 괜찮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바른정당으로 옮겼다 다시 돌아와서 과잉 충성 경쟁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일본에서 할복이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비장하게 보여주는 것을 해서 그 지지자들과 이런 분들은 사실 사람의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니까요. 예. 보면서 되게 비장미를 느끼고 하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중간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왜 죽나 싶고 되게 혐오스럽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배를 직접 칼로 찌르고 뒤에서 그 사람의 목을 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비장미가 느껴진다기보다는 혐오스럽다고 보는 게 더 맞는데, 지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비장미가 넘친다기보다는요, 말 그대로 혐오스러운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중도층 포기하고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 찍을 사람들을 정확히 챙겨서 가겠다라는 방침을 굳혔구나. 그냥 아마 부산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외에 다른 지역들은 민주당이 좋은 기회를 만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만 지키고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다음 총선까지는 전열을 재정비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건지, 여튼 되게 볼썽 사나웠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정말 말 그대로 외교와 통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같이 좀 붙어서 힘을 내주고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데, 이 중체대한 순간에 북한이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이라는 카드를 던지고 한국 사회 전체를 압박해온 이 순간에 이런 식의 유화적인 대응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나 싶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사실 이제 이번에 내려온 사람들의 면면이라고 봐야 할 텐데요. 일단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려왔습니다. 천안함 문제 등등으로 해서 말이 많지만 다타가 공인하는 대남 문제에 있어서 최고 결정권자인 거죠. 예. 지난번에 김여정 부부장이 내려왔을 때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가족으로서 친서를 전달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고 하면 그때 친서의 전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정상회담을 하자였고 예. 거기에 대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답은 여건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여건을 만들려면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실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판을 지을 수 있는 당사자가 내려와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김영철이란 카드를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총력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 누구누구가 올 것인지를 서로 다 합의한 다음에 합을 맞춰서 내부적으로 다 조율하고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북한은 어떤 카드를 들이밀었냐를 보면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영철이라는 대남 문제에서 최고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물론 그게 김정은 위원장이 있습니다만, 을 보낸 것이고 2박 3일 일정으로 보낸 것이고 또 최광일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예. 작년에 미국 NBC와의 인터뷰를 평양에서 진행하면서 ICBM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당사자죠. 미국 언론에도 알려져 있고요. 북한 외무성 미주 부국장을 보냈다는 것, 이거는 미국이 대화를 걸어왔을 때 그 문제 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을 보냈다는 건 결국 북미 간의 대화, 남북 간의 대화를 꼭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온 그 후커 보좌관, 잘 아실 겁니다. 후커 보좌관은 누구냐면요.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입니다. 후커 보좌관이 2014년 11월에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케네스 베하고 이제 두 명의 석방을 위해서 방북을 했을 때 같이 방북을 했던 인사죠. 한국 문제 정통하고 한국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보좌를 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이방카 보좌관과 함께 내려왔다는 자체가 남북 간의 대화, 북미 간의 대화를 역시 예상하고 보낸 사람이라고 봐야 하고요. 예. 2014년 당시에 북한의 협상 당사자가 김영철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구면이라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북한은 관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집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커 보좌관이 오는 것을 알고 보낸 것도 함께 있는 거죠. 그건 거꾸로 미국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올 거라고 보고 후커 보좌관을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둘 간에 정확한 문서상의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뻔하니까 이번에 어떻게든 대화하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런 인물들을 짰다고 봐요. 이 문제는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 것이냐 하면요.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날리는 블러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블러핑이 아니라고 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새로운 제재를 단행했다는 걸 밝힌다라고 하면서 이제 중국 등에서 북한과 교류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들어간 점을 밝혔는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요. 보수 정치행동위원회라고 이제 한국말로 되게 이상하게 번역 CPEC, 컨설버티브 폴리티컬 액션 커미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돈 깨어나 있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돈을 잔뜩, 여기 잔뜩은 몇백억 단위로 잔뜩입니다. 잔뜩 모아놓은 다음에 보수 정치를 잘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후원금을 막 톡톡 내놓는 집단이거든요. 이 CPEC이라는 데가. 거기에 나가서는 이 사람들 입맛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나가서 아주 북한을 그냥 조지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라는 선언을 한 것을 한국 사람들이 좀 보면서 야 이거 북한과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니냐 또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대화라는 것은 언제나 대화와 압박이라는 것의
양쪽의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중국과의 마찰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북한의 제재를 실질적인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다가는 미국이 실제로 북한을 폭격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문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까지는 야 이거 뭐 그런다고 해서 폭격이 하겠습니까라고 보고를 하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보고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제일 목표는 핵 개발이 아니라 체제 안정이 제일 목표입니다. 전쟁이 나면 체제 안정이고 뭐고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대화에 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국면에서 이 호기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걸고 대화에 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위중한 판국에 김영철이 천안함의 주범인이 아니니를 따지면서 다리에 가서 들어오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악수하고 환영했던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난동을 부린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정말 미국과 한국과 북한이 총력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순간에 정말 이렇게 눈치 없이 놔두는 것을 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요.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정전 상태입니다.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이거든요. 이것을 가장 모르는 게 전 자유한국당인 것 같아요. 전쟁을 멈추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적국이란 얘기인 것이고요. 적국과 대화를 하는데 적국에서 지금까지 전쟁과 관련돼서 한반도 전쟁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하고만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북한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점괘를 받고 했던 것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이었던 것이고 그 노름에 맞춰서 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박수 쳐가면서 북한 망하기를 기다렸던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래서 전 매일 묻는 질문입니다만 지난 9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대체 이명박 박근혜가 한 일이 무엇이고, 이명박 대통령 게다가 천안함 문제와 관련돼서 북한한테 사과 아닌 사과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외국 나가서 구걸이나 하고 다닌 주제에 지금 와서 이 판국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것을 저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전쟁이 잠시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전협상의 대상과 대화를 하는 것은 모두가 군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휴전을 하려고 하면 싸우는 당사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군인들이 당연히 껴있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인민군의 지위라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정치를 압도하는 이 군인의 지위라는 것이 있는데, 군대 지도자들까지 보내서 절박하게 대화를 요구하는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정말로 이끌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공고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간의 대화를 열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문제를 풀 방법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순서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단순히 6월에 있을 지방자치 선거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나가서 이 난동을 부리고 있는 정당들은 정말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굴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이러한 엄중한 정국을 보고 남북의 평화 없이는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참화를 다시 불러오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지방자치 선거에 한 표라도 더 얻어보겠다라는 이러한 정략적인 행동들은 즉각 중단하고 같이 힘을 모으시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토끼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정적인 지지층들, 그들의 표가 이탈되지 않도록 색깔론 계속 제기하고 지역 감정도 은근히 부추기고 이래온 자유한국당인데, 근데 그분들만 갖고 선거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대구 경북이랑 몇 개 지역에서만 이기면서 진지전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덤비고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지역, 뭐 특히 영남과 부산이 주목이 됩니다만
이런 지역 선거도 제대로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이 왜 모르겠습니까? 어차피 중도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있는 기본 동력만 챙겨서 본인들과 상관없는 지자체 선거는 놔두고 총선을 다시 도모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그 와중에 이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위 같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단어라는 것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입을 통해서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